소장님께서는 네. 그러면은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물론 정체기는 있지만 네네네. 그렇게 보시는 예. 거죠. 이제 정체기가 좀 지나면 정체기 상황에서 이제 미분양들이 나오고요. 나오고. 그 미분양이 나오면 끝이에요. 네. 이때 나오는 미분양. 사실 미분양도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상승장에서도 미분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미분양은 하락이다. 이렇게 외우고 계신 분들은 굉장한 착각, 어려울 거예요. 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미분양이 나오거든요. 왜냐? 좀 비싸다 느끼는 분양가, 예,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미분양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일반 시장이 활황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미분양이 생겨서 좀 지나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가면서 얘가 싸지게 돼요. 그러면서 얘를 다 사죠. 그러면서 얘도 이제 같이 올라가죠. 네. 이런, 그래서 이제 분양시장과 일반 시장을 이렇게 나눠서 보고 서로의 연관성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왜 다르냐? 시장이 정체되어 있죠. 정체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제 미분양이 나오면, 미분양이 조금 팔리다가도 이 시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더 이상 팔리지 않고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적이 되면 이제 이 일반 시장이 정체기에서 하락으로 넘어가요. 하락으로 넘어가는데 얘가 또 뭐 외지 사람들이 와서 막 살 수 있잖아요. 사서 좀 줄어요. 주는데 문제는 신규 아파트, 신규 분양들이 계속 미분양이 생겨요. 왜? 일반 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순위는 이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이 지역 사람들이 안 사는데. 그렇게 되는 예, 거예요. 그럼 2순위, 3순위 넘어가면 외지인들이 좀 사기도 하고 이러는데 미분양이 계속 생기면서 이게 얘가 하락, 그 다음에 얘가 미분양이 누적돼서 더 떨어지고 그럼 얘가 더 침체되고 하락이 이렇게 가는 거죠. 상승 때는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고 예, 분양시장과 일반 시장이고 네. 예. 야, 그렇군요. 이걸 나눠서 보니까 예. 되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제 정체기로 이제 돌입을 하면 네. 대략 요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을 하세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변수가 미분양이거든요. 네, 미분양인데 제가 좀 서울 수도권은 약간 길게 보고 있는 게 1, 2년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정도 보고 있는 게 미분양이 날 이제 분위기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경기도 외곽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오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서울까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미분양이 났던 게 중심부에서 나지 않아요. 외곽에서 났잖아요. 수성구 외에. 네. 저 외곽에서. 그래서 다들 미분양이 났을 때, 이건 뭐 영향 없어. 외곽이니까. 네. 수성구는 뭐 굳건할 거야. 아니면 대구 중심부도 굳건할 거야. 하는데 점점 안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수성구, 이제 최근에는 또 수능 때문에 수성구가 또 날리기도 하지만, 수성구까지 미분양이 났었단 말이죠. 그게 점점 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여기에 이제 정부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가예요. 분양가. 예. 근데 분양가는 청약 이제 합니다라고 공고될 때 분양가가 오픈되거든요. 예, 분양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예상하기, 사실 분양가가 만약에 지금 분양 예정이 지금 만약에 서울에 내년 2022년, 2023년 분양 예정 물량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다. 그리고 분양가도 오픈되어 있다. 그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네,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오픈되지 않았으니까 얘가 얼마 나올지 사실 그런 거 모르잖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와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분양가가 만약에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미분양이 나.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정부도 진짜 이 시장의 흐름 상황에서의 분양가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그러니까 정부가 우려하는 건 이거거든요. 상승장에서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는데 얘가 다 팔리면서 얘가 이제 오히려 일반 아파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버리잖아요. 이거에 굉장히 트라우마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승장에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뭐래도. 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체기로 갔잖아요. 그러면 미분양이 날 확률이 뭐냐? 어떤 게 높냐? 가격이 싼 게 높냐? 높은 게 높냐? 높은 게 훨씬 높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분양하는 거는. 야, 이게 똑같은 건데 그 상황이 달라지니까 예. 일반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완전 정반대에서 그럼요.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분양 시장과 일반 시장을 분리해서 보면서 상호 연관작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소장님, 네. 이게 정체기가 그래도 뭐 길게 만약 2년을 본다고 하면 네. 지금 집을 사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저는 사실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말려요. 말리시는 네. 거고. 저도 말릴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은 냉정하게 저는 이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 자신, 지피, 직인가요? 직이죠, 직이. 네. 직위를 좀 해보라. 네. 본인의 지금 사려고 하는 목적, 수요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거주, 네, 그 다음에 투자. 이거를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본인을 한번 보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전제를 하면 돼요. 자, 지금 100% 떨어질 게 확실하다. 그럼 너 집 사겠냐? 내가 사겠냐? 네, 지금 10억인데 7억 될 게 확실하. 전제를 그렇게 잡아라. 그러면 살 수 있겠냐? 안 사죠. 왜 삽니까? 전세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냉정하게 실거주라고 얘기를 하고 사고 하려고 하지만 이 내면에 숨겨진 내면에 시세 차익에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공포심이에요. 올라갈 것 같은 공포심이죠. 그것도 일종의 시세 차익의 동의어예요. 그러면 이게 없다. 지금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없다. 그러면 안 사는 게 낫죠. 그럼 이제 올라갈 게 확실한 게 있다. 저는 사라고 말씀드려요. 올라갈 게 확실하다. 사. 그러면 정체기가 1년, 2년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면, 그 기간은 또 한 어느 정도 예상하면 돼요? 하락 기간은 꽤 깁니다. 보통은 한 5년 정도. 와, 그렇구나. 그 5년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바닥이에요. 정체기. 바닥에서 정체기. 항상 부동산은 사실 V자 반등은 원래 없어요. V자 반등이라는 건 사실 이제 지방에서 지금 V자 반등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자체, 그 지역 자체의 힘이 아닌 외부 요인이 많이 이제 가미된 거죠. 외지 투자자들 이렇게 하면서 되는데 사실 서울 수도권 시장은 크잖아요. 엄청 크기 때문에 외지 투자자들이 죽으라고 와서 다 사가도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시장은 U자 곡선입니다. U자로 바닥에서는 U자, 상승 꼭대기에서는 거꾸로 된 U자. 그게 주식에서 약간 소형주, 대형주 느낌이 드는데 소형주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데 빨리빨리 변하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그 기간 다 따지면 뭐 한 7, 8년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진짜 한번 그때도 얘기하셨던 게 고점에 사서 한번 그 10년 그 견딘 분들,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과 경험이 없는 분들이 완전 천지 차이라고. 천지 차이죠. 지금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실 여기서 경험이 없다를 좀 반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나이 40, 50인데 그 과정 다 겪었잖아요. 이게 경험이 없냐? 없는 거예요. 있냐 없냐의 차이는 뭐냐면 정말 내가 이 상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예요. 그냥 흘러가는 것과 집중하고 있었냐 이 차이는 이 기억, 각인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혹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의 기억력을 어떻게 저렇게 구술로 잘 표현을 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 진짜 똑같아요. 이게 연결고리가 그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가족 그 성이 있고 친구 성이 있고 뭐 이런 성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돼서 여기에 딱 들어가 있으면 기억이 잘 남아요. 근데 이 성이 무너지면서 연결고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나라 깊은 남떨어지로 떨어져가지고 기억에서 사라지잖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경험도에 느끼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겪었냐 안 겪었냐 이거는 이때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내가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냐 안 겪었냐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2008년 서브프라임이나 네. 뭐 2017년인가 그때 미중무역할 때 네. 이런 거 그거를 진짜 그때 위기가 오고 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주식에 관심이 없으니까 네.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혀 몰라요.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집을 적극적으로 사려고 하는 주체는 20, 30대거든요. 20, 30대는 사실은 이거는 학창 시절에 겪었던 거잖아요. 관심 자체가 없었죠, 이쪽에. 그래서 지나왔지만 모르는 거죠. 야, 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러면 소장님 이런 얘기는 어떠세요? 또 그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또 뭐냐면 맥락이 다른 게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 예. 뭐 그 대기업의 연봉도 많이 올라가고 네. 뭐 스타트업 부자들도 나오고 네. 코인 부자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런 네.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액을 주고 사는데 네. 뭐 하락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는 사실 이분들을 무시하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더 철저하게 시세 차익에 민감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투기 이론에서 보면 버블장에 더 큰 바보 이론이잖아요. 네, 투기 시장이 되면 이때 바보가 사고 네. 더 큰 바보가 더 위로 사고 이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을 더 큰 바보로 보는 거죠. 사실은 이분들은 정말 투자의 달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달인이고 시장 상황에 더 잘하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이제 정말 어떤 뭐 아랍의 대부 이런 사람들은 돈을 그냥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그냥 아파트 예를 들면 10억짜리를 20억, 30억에 이런 사도 이 사람들은 그냥 전혀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었지만 여기서 더 벌기를 원하지. 이걸 가지고 잃고 싶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죠. 그럼 이게 꼭대기인지 아닌지, 내가 꼭대기를 잡았는지 아닌지. 그냥 부자니까 무조건 집 산다. 이건 부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인 이유, 어떻게 보면 좀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렇죠, 네. 부자들이 왜 그 집을 왜 삽니까? 떨어지는 게 확실할 때는. 안 사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동산 부자분도 네. 그 세금이 올라가니까 예. 돈이 많으신데도 부동산 투자는 좀 꺼려하시는 그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이것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니, 그 부자는 그런 거에 민감한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소장님, 이런 논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매매가를 지지해 줄 것이다. 네. 그건 맞는 말인데, 자, 앞으로 그럼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A는 B다. 이게 A는 C가 될 수도 있고 A는 D가 될 수도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는 무조건 B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시장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좀 대중심리.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매매 시장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이죠. 얘네들의 서로 연관성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전세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점은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달라붙어서 얘가 움직이면 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잖아요.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얘를 밀어 올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현상을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에 제가 이 현상을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발견해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을 통해서 이제 체계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일종의 차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차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붙어 있을 때 되는데 이게 상승장이 되면 상승률이 달라져요. 상승률. 전세 상승률은 좀 느슨하게 올라가고 매매 상승률은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얘 갭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승량 꼭대기 되면 사실 50% 언저리, 전세가율이 50% 언저리에서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약간의 변수가 있었던 게 이제 그 작년에 임대차 3법. 그렇죠.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갑자기 전세가가 폭등을 해버렸죠. 맞아요. 폭등한 정도가 5년치 상승분에 해당하는 거를 5개월 만에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죠. 이때에 원래 안 올라가야 될 물건들이 밀려 올라갔어요. 또 한 번 상승한 거죠. 사실 2차 상승이 오면서 이제 그래서 사실 상승기가 굉장히 좀 길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자,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래도 전세가가 이제 많이 벌어져 있어요. 전세가율이. 그럼 여기서 움직일 폭이 있잖아. 만약에 올라간다 전제하더라도 움직일 폭이 있기 때문에 자,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얘를 밀어 올리지는 못하죠. 이 공간에. 너무 넓어서. 그렇죠. 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전제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 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밀어 올릴 수는 없어요. 약간의 심리적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 심리가 이 가격 높고 규제에 누적되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약간의 심리적 영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 전제가 전세가가 이제 옛날처럼 폭등할 것이냐. 절대 없어요. 지금 당장. 이거는 임대차 3법의 새로운 제도, 정말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정말 새로운 제도가 처음 등장한 거잖아요. 이때 부작용을 제가 이때 이제 다른 그 인터뷰하면서 임대차 3법을 하는 거는 이 제도 자체는 사실 아주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네, 물론 이 제도라는 게 명암이 있습니다. 명이 있어요. 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거든요.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니까. 그래서 세입자, 임차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암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제도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럼 필요한 제도이기도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언제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 전세가가 안정됐을 때.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이걸 해야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했어요? 오를 때. 전세가가 막 올라갈 때. 매매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갈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난리가 났냐?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 다 심리가 불안하잖아요. 완전 불안해 있는데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되면서 갑자기 매물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요자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매물은 줄었어. 매물 줄은 게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럼 진짜 이때 미쳐 돌아다녔어요, 임차인들이. 왜냐? 이게 전국적으로 어느 한 지역만 이런 게 해당이 되면 이 지역을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요.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근데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거니까 여기를 봐서 내가 이 지역으로 갈까 돌아봤더니 여기도 난리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냥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높게 그냥 해주는 거죠. 쳐주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2년 돼가잖아요. 와, 벌써 2년이 됐구나. 새로운 제도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고요. 적응.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매매와 새 임대차의 가격 있잖아요. 이 저항은 완전히 달라요. 매매는 내가 여기서 비싸다고 해서 샀는데 올라가면 나는 비싸게 산 게 아니죠. 오히려 싸게 산 거죠. 그래서 이익을 얻으니까 약간 무리해도 돼요. 무리해도 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세는 무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하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벌어들이는 소득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차는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임대 가격이 올라가서 이득을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임차인 입장에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새롭게 갈아타는 사람은 임대차 3법 전에 있던 세입자예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8월까지. 네. 8월에 이제 9월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9월부터 시작됐으니까 8월까지는 2년이 안 됐잖아요. 내년 8월. 네.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임대차 3법 전에 있던 사람인 거죠. 세입자. 네. 가격도.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시장으로 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 계약을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임대인은 지금 시세로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2배예요, 2배. 자, 지금 가격은 2배로 뛰었어요. 예를 들어서 3억에 살았어요. 그럼 지금 전세 6억입니다. 네. 6억인데, 자, 지금 대출 금리 올라가죠. 금리도 거의 2배 올라가요. 그럼 이 사람은 4배가 되는 거예요. 네. 부담이. 예를 들어서 지금 3억이었을 때 이자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냈다. 그러면 이제 4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네요. 그럼 이 사람이 소득이 500만 원이었다. 500만 원이었으면 100만 원 견딜 수 있죠. 충분히. 500만 원인데 400원 이자 나가면 버틸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이건 불가능인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시세대로 내놓고 버티죠. 그거를 지금 임차인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여기 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밀려날 수밖에 없죠. 그냥 이거는 당위적인 문제가 아니고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월세로 되는 건가요? 이제 월세로 되더라도 사실은 똑같죠. 사실은 6억짜리를 월세로 하면 더 나가는 거죠? 사실 더 비싸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지불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 매물이 약간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전세 매물이 오히려 쌓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 전세가를 안 낮추니까. 예. 그렇구나, 집주인들이.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사실은 그 거래될 이제 예상을 해보면 사실은 최고가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거래될 확률이 높죠.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무조건 어떻게 보면 세입자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뭐 무조건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고 우리 이제 적당히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그 5년 차께 5개월 만에 전세가가 확 올랐지만 또 엄청 조정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적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서서히 5천만 원, 1년마다 한 2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이 적응을 해요. 네. 적응을 하다가 내가 미래를 예상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내가 여기서는 언제까지 살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계획 하에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순환이 되는 거죠. 돈이 감당이 되는 사람 들어오고 안 되는 사람 나가고 이러면서 서서히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임대차 3법으로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급등하면 이게 사실 적응하기 어려운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죠. 5년치가 한 번에 올랐는데.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등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여기서 더 올라가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못 버티죠. 임차인들은 죽어도 못 버티죠. 지금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더 높아진다는 게.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세가도 막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네. 여기 이 가격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진짜 그렇군요. 이게 점차적으로 뭐든지 진행이 돼야지 급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 5년치가 뭐 5개월만 확 올랐다고 해서 전세가를 높이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은 또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무조건 2년 후나 뭐 4년 후나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갭을 또 어떻게 보면 메꿔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이런 거죠. 전세가 확 올라갔을 때 이때의 갭 상태만에 딱 맞춰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는 거네요, 진짜. 야, 그렇구나. 그러면 소장님,
이슈 중에 하나만 좀 네. 더 말씀드리고 조언을 듣고 싶은데 네. 그 대선 이슈도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대선 이후에 예. 그 또 대선 공약에 또 건설 이슈도 많고 네. 그런 게 더해지면서 호재가 많을 거다. 네. 그러면서 대선 이슈를 또 부동산의 그 장기적으로 또 우상향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제를 전제를 저는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은 전제를 무시하고 그냥 A는 B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 전제가 중요한 게 사실 대선 이슈가 중요하려면 전제가 뭐냐면 사실은 안정적이어야 돼요. 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이면 누구나 사실은 좀 발전하는 걸 좋아라 하죠. 발전. 그러면 완만한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이라든지 그거보다 약간 높은 상승 이런 걸 바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는 안정적인 시장이면 안정적인 시장이나 침체 시장이면 이걸 부양할 의무가 있고 더 이제 키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부양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전제예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안정적. 그게 전제구나. 네. 네. 지금 과열되어 어쨌건 지금 이제 정체기로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과열이잖아요. 그러면 이 과열된 상황에서의 정부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정부가 부양책을 내놔야죠. 네. 부양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일단 내놓는 게 부양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게 전제인 거예요. 오히려 내리려고 공급 얘기하고. 그렇죠. 지금 가치관이 서로 다른 두 후보가 똑같아. 예, 똑같은 공약을 내놓잖아요. 지금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공급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야 시장이 안정된다. 둘 다 시장 안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을 상승시키겠다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이제 어떤 시각차, 정책 차이는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냐. 사실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죠. 나머지의 규제들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두 가지 풀어준다고 해서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대선 이슈 뭐 이런 게 바로 상승 이렇게 A는 B다 이렇게 공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제가 중요한 거죠.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게 밑에 깔려 있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침체되어 있으면 누구나 부양. 이거는 가치관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수, 진보 정권이라고 해도 이때는 무조건 부양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은 당연히 이제 부양 얘기할 거고. 그래서 소장님 그 책에 그 과거 역대 정부 이렇게 언급해 주실 때 과거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때 보면은 그때 그 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나요? 그때 이제 항상 오르다가 그 다음에 또 떨어졌다가 또 진작시키려고 했는데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대통령이 뭘 한다고 해서 확 바뀌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전제, 시장 상황, 그렇죠.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전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여쭤보면 그 시장 상황이 돌변할 리는 이제 별로 없다. 그냥 흐름대로 가는 거죠. 흐름대로 가는 거죠. 지금 정부는 이제 과열을 더 과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공급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일반 매매 시장에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가 공급 부족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해소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물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매수자를 줄여봤자 매도자들이 안 팔잖아요. 안 팔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 분양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진짜 계속 지금 사전 청약도 받고 그 다음에 뭐 결국에 어떻게 해서 한 4, 5년 후에는 진짜 공급이 또 지금 250만 호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공급이 쏟아지잖아요. 사실 그대로 가면 폭락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분들이 안 내놓으시더라도 외부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미분양이 분양을 했는데 안 사. 안 사면 미분양은 누적될 거 아니에요.
미분양이 누적되면 자 매도자들이 팔고 싶을 때 이제 팔 수가 절대 없어요. 왜 매수자들은 네 걸 왜 사? 싼 거 있는데, 새 아파트 있는데, 새 아파트에 할인하는 게 있는데 네 걸 왜 사? 야. 그럼 너는 얘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장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불과 그냥 뭐 앞으로 뭐 1년, 2년 상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진짜 뭐 3년, 5년 후에 길게 봐야 돼. 엄청난 그 뭐 회색 코뿔소라고 하나요? 그게 와 달려오고 있는데 그렇죠. 알면서도 그냥 좀 거리가 한 5년 되니까 네. 저거는 5년 후 얘기고 1년, 2년 상승할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은 정말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고. 네. 구독자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35세부터 50세 그 정도. 예. 주로 이제 전에는 무주택자층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아직 제가 채널을 잘 사실 층에 따라서 사실 할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조언이라고 한다면 무주택자들한테 많이 이제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지피지기고요. 두 번째가 역지사지예요. 네. 사실 비슷한 맥락이죠. 비슷한 맥락이죠. 네. 그러니까 그 나를 알고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게 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왜 무주택자였는가? 내가 그럼 실수한 부분은 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진작에 집을 살 기회를 놓치고 지금까지 이런 무주택자의 이제 지금 길을 걷고 있는가? 지금 왜 이렇게 내가 조급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자신을 돌아볼 때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안다면 이거를 이제 바꾸면 돼요. 네. 이게 이제 발전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게 단순히 무주택자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걸 하면은 사람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지피지기 백전 불태 그 부분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부동산 폭등량이 온다. 그 책도 읽어보시고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이 책도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더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사실 실수가 별로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 사람이 너무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본성에 가깝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굉장히 있어요. 욕심, 본성.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욕심이고요. 두 번째가 사람들이 현재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고, 현재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하고 이래요. 뭐 이렇게 시장을 분석할 때 과거로 한번 가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과거를 보는데 현재 기준으로 자꾸 분석을 해요. 과거는 그러니까 과거를 제대로 과거의 시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공통적인 게 나타나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그냥 개인의, 예를 들면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죠. 근데 공포 아니면 뭔가 그 이득이 걸린 이런 절대적인 상황에 도입하면은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장님을 두 번째 만나뵈면서 첫 번째 때 이제 대세 상승장이었고 대세 상승의 끝물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불과 3, 4개월 정도인 것 같고 전문가분들도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오른다고 다 얘기하셨거든요. 계속 간다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지금이라도 당장 사라고 이런 썸네일도 많이 달리고요. 근데 진짜 그게 그냥 과도기적인 게 아니라 확 바뀌더라고요. 확 바뀌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매수 심리는 저는 그냥 이 매수
수요 있잖아요. 음. 저는 이건 일종의 가수요라고 보거든요. 아. 네. 가수요. 그 일종의 시장이 과열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그 유시민 뭐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분이 그 부동산 시장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죠? 여기에 이제 투기 수요, 그 다음에 공포 수요. 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딱 맞아. 투기 수요, 이제 투기를 하려고 하는 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은 더 오를까 이제 불안한 공포 수요. 근데 이게 이 오르는 상황이 조금 멈추게 되면 이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수요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장이 확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약에 그 대세 상승장이 그때 딱 그 현재의 상황으로만 그것만 현재로 판단을 했으면 네. 와, 그때 만약 그때 사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하락장이 5년 막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은 금리가 많이 안 오르고 있던 때고, 그것도 제로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하락하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전문가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매수한 분들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못 버티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집값 하락하고 그럼 이중고가 생기거든요. 이중고가 생겨. 그렇구나. 몸 피폐해지는데, 사실 몸이 피폐해지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거를 이 머리로 뇌로서 이게 엔돌핀이나 이런 게 막 생성되면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몸으로 이자 때문에 몸이 힘들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공포가 생겨요. 공포가. 그러면서 이제 진짜 완전히 몸과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진짜 항상 역사를 공부하고 과거도 공부하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경제는 진짜 좀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인 스탠스, 부동산에 특히 이제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장님 저 하나씩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제가 소장님 항상 만나 뵈면은 네. 이렇게 항상 그때도 2시간인가 그렇죠. 제가 보통 1시간 반 길어도 네. 조금 더 양해를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러세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뭐 할 얘기가 사실은 저는 약간 수다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사실 뭐 말만 잘 되면 막 날 새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라. 자주 출연해 주세요. 그럼 소장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언젠가는 또 그 하락장이 와서 적당한 가격, 적당한 타이밍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집을 사야 된단 말이죠. 근데 또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좀 진짜 뭐 이름을 붙이자면 뭐 10년 후 강남, 뭐 판교 이런 지역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제를 좀 한번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 네. 사실 제2의 강남, 제2의 판교 이거는 사실 지역적인 어떤 강남만 좋아, 뭐 판교만 올라, 막 이런 사실 전제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거, 똘똘한 한 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제가 사실은 대부분이 사이클을 고려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라고 봤을 때는 지역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니까 그러면은 가장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 이런 데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이제 전제를 깔았었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보면 누가 강남이 좋은지 모르냐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살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뭐 판교 좋은지 모르는 게 아닌데 판교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남 좋고 판교 좋고 이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를 전제한다면 10년 정도를 전제한다면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냥 여러분이 가진 돈,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무조건 빨리 사세요. 네. 이겁니다. 그게 상승 기회는 다 오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번에 다 올랐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강남 거의 3배 올랐고 다른 것도 거의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강남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되죠. 모아서 사야지라고 강남을 목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강남이 훌쩍 올라가 버렸어요. 못 사는 거죠. 근데 이때 마음을 좀 달리 먹고 아, 내가 가진 돈에서 살 수 있는 걸 지금 샀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가진 돈에서 사실은 이게 가진 돈에서 레버러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문제가 뭐냐면 전체 가격이 3배 정도 올라가면 레버러지를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면 한 10배. 예. 네. 뭐 좀 많게는 20배. 그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거의 필수니까. 그렇죠. 이렇게 벌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지역을 고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기를 내가 가진 가용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 그럼 강남 그때 사면 되는 거죠. 네. 제2의 강남 필요 없으면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남을 살 수 있는 그 시기에 강남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러면 이때는 눈을 좀 낮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강남이 10억하고, 내가 보는 데가 3억 했다. 그러면 얘는 30억이 되는 거고.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많아지는 건 차이가 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3억으로 살 수 있는 걸 사면 얘는 9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불려 나가서 나중에 강남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어디를 사느냐. 이건 사실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그 천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천안에서 그 아주 핫한 그 불당동은 아니고 네, 네. 그런 지역의 아파트였는데 결국에 매도를 하는데 거의 2배, 2.5배 네. 정도 파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 따지고 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수익률이. 그 그렇죠. 불당동에서 오른 거하고. 네. 근데 절대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절대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비율로 올라가면 10억이 30억 되면 20억 올랐지만 3억이 9억 되면 6억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는 게 이제 그런 거고, 그럴 때에서 내가 가장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냐? 가용 범위에서 가장 빨리 사서 그걸 빨리 불리는 거. 이거를 내가 노력으로 버는 거는 훨씬 느리죠. 네, 저축이나 뭐 일을 해서 아니면 뭐 투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따라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지금 시점은 조금 이렇게 대세적으로 봤을 때 보통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렇죠. 10년이면 무조건 사야 되죠.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면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시점이니까 이때는 여러분 10년 후라면 눈 감고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딱 손에 잡히는 거 사셔도 됩니다. 또 뭐 한 5년인데 또 금매가 나오면 또 한 7, 8년대 금액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때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하락하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신 상태에서 사지 말라시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무조건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지금은 사면 안 되는 시기고 10년 후는 무조건 사는 시기예요. 어떤 말씀인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보면 이게 참 그 인내가 좀 필요하겠네요. 오히려 참아내는 거. 사실은 이제 인내 한 지역만 보면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이게 다르니까 지역이랑.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공부를 더 하시면 그렇죠. 공부를 잘해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지금 올라가는 데도 있거든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앞으로 올라갈 지역도 있고. 그런 지역을 사실은 사면 되는 거죠. 그건 그냥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저는 사실 개인 상담은 안 받아요. 안 받으시고 뭐 돈을 얼마를 준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 상담은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제 책이 있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 정규반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로 사실 좀 해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조회수가 안 나와. 아주 이론적인 기초적인 거를 하면은 조회수도 안 나오고 사실 그리고 또 제가 해보니까 공짜로 해주는 거는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아. 근데 돈을 좀 주고 하면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비싸지 않게 어느 정도 해서 정규 강의 같은 걸 하니까. 그 링크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네. 댓글로. 아유,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아니, 근데 제가 채널이 좀 작아서 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유,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소장님, 그러면은 오늘 한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면 네, 될까요? 예,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를 써주신 이현철 소장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